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스피노자와 함께 참 긴 철학의 여정을 걸어왔죠.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었던 그 철학자들. 오늘부터는 새로운 분을 만납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가장 어렵다고 손꼽는 철학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이게 내 이야기였구나. 칸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당신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의 나침반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칸트의 혁명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뒤집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먼저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밤하늘을 올려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에요.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그 별들을 보고 있는 건 누구인가요? 바로 나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뇌로 인식하고, 내 마음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내가 없다면 그 별들은 아름다운 건가요? 이 질문이 칸트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 프로이센의 퀘니이스베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예요. 마구 만드는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아주 독실하고 지혜로운 분이어서 어린 칸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어머니는 칸트가 13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칸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내 안에 첫 번째 선한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 씨앗이 자라서 내 철학이 됐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가요? 칸트는 평생 퀘니이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글 쓰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행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에서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면서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칸트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잠깐 해드릴게요. 칸트의 산책은 전설이에요. 그는 매일 오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산책했어요. 얼마나 규칙적이었냐 하면 퀘니이스베르크 시민들이 칸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해요. 아, 칸트 선생님이 지나가시네. 3시 30분이구나. 칸트는 이 산책 시간에 깊이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걷기도 했는데 너무 생각에 빠지다 보니 친구들이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유명한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빠져들어서 사흘 동안 산책을 잊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칸트는 규칙적인 사람이었고 그만큼 루소의 책이 그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칸트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18세기 유럽은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의 시대였어요. 데카르트,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가득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의 법칙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휴미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다 습관에서 오는 거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칸트는 이 휴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휴미 나를 독단의 잠에서 깨워줬다. 독단의 잠이라는 말이 재미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믿어왔던 것을 휴미 흔들어 깨워줬다는 거예요. 칸트는 그 충격에서 10년 넘게 침묵했어요. 57세까지 별로 중요한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7세에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발표해요. 이 책 한 권으로 철학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57세예요. 우리가 흔히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라고 말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칸트는 57세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서를 내놓았어요. 늦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익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칸트처럼요. 자, 이제 칸트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야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인지 아시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한 사람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완전히 뒤집었죠. 칸트는 자신의 철학이 철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그 전까지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 세상을 인식한다. 세상이 먼저고 우리의 인식이 세상에 맞춰야 한다. 그런데 칸트는 이렇게 뒤집었어요. 우리의 인식 방식이 먼저고 세상이 우리의 인식에 맞춰진다. 우리가 세상을 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공간에 있어요. 이 공간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고 그것들은 공간 속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칸트는 이렇게 말해요. 이 공간과 시간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는 이미 공간이라는 안경과 시간이라는 안경이 끼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 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늘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칸트는 말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우리 삶과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같은 상황을 두고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전화를 잘 안 해요.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바쁜 거겠지.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머니는 아이가 나를 외면하는 거야. 섭섭해 라고 생각해요.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칸트의 말을 빌리면 두 어머니는 각자의 마음의 틀로 같은 상황을 다르게 구성한 거예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칸트 철학이 주는 아주 실용적인 메시지예요. 칸트는 또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이성은 우리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제대로 작동해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이성은 혼란에 빠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하는지, 우주는 끝이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은 우리 경험의 범위 밖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확실하게 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칸트는 이것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한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살게 한다고 봤어요.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칸트 철학의 두 번째 큰 주제, 도덕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나눌 이야기예요. 칸트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세상은 내가 구성하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도 내 마음의 틀에 따라 다르게 경험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둘째,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셋째, 57세의 가장 위대한 책을 낸 칸트처럼 늦은 때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익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칸트가 평생 가슴에 새겼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 있고 내 안에는 도덕 법칙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나를 경외감과 존경으로 가득 채운다. 밤하늘의 별들,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주, 그리고 내 안의 도덕 법칙 어떤 상황에서도 옳게 살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칸트를 철학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밤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경외감을 느껴보세요. 광활한 우주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요. 그게 칸트가 평생 말하려 했던 것이에요. 오늘은 칸트의 혁명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뒤집어버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칸트의 도덕, 옳은 것을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 칸트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부분과 닿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작은 공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칸트 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 하나를 더 해볼게요. 우리가 늘 안경을 쓰고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이 안경은 벗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끼워져 있는 안경이거든요. 이 안경의 이름이 바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관계예요. 시간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과거 다시 현재 다시 미래의 흐름 속에서 봐요. 공간이라는 안경 때문에 모든 것을 위 다시 아래, 좌 다시 우, 앞 다시 뒤로 인식해요. 인과관계라는 안경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요. 이 안경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틀이에요. 칸트는 이것을 순수 이성의 형식이라고 불렀어요. 경험에서 온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칸트는 말해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안경을 쓴 채로만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안경 너머의 세상, 즉 물 자체링 앤 세치는 우리가 직접 알 수 없어요. 이 말이 처음엔 답답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위로가 돼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느끼는 이 상황도 다른 안경을 통해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참 소중해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떤 안경으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볼 수 있거든요. 다른 안경으로 보면 어떨까?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 그 질문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어요. 칸트가 살았던 퀘니스베르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 도시는 발트의 연안의 작은 도시예요. 칸트는 평생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우주 전체를 생각했어요. 그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인류의 사유를 바꿔놓는 철학을 만들었어요. 때로 우리는 더 넓은 곳에 가야,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칸트는 보여줬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 그 안에서도 깊은 생각이 가능하고 깊은 지혜가 태어날 수 있어요. 칸트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칸트는 말년에 기억이 많이 흐려졌는데도 친구가 방문하면 힘을 내서 일어나 맞이했다고 해요. 인간성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하면서요. 몸은 쇠약해졌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켰어요. 그게 칸트가 평생 말한 도덕의 실천이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이 칸트 철학 전체를 담고 있어요. 칸트 철학이 특히 50-60대 여성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칸트는 인간 모두가 동등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성을 통해 누구나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혁명적인 말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18세기에는 여성의 이성적 능력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칸트는 이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했어요. 지위나 성별이 이성의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돌보고 살림을 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오셨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판단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다 이성의 작동이에요. 칸트가 말하는 그 이성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당연히요. 그 이성이 세상을 구성하고 그 이성이 도덕적 판단을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을 믿으세요. 칸트가 말했듯이 그 힘은 당신이 어디 있든 몇 살이든 당신 안에 살아 있어요. 오늘 1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실천을 제안드릴게요. 오늘 밤 잠깐 밖으로 나가보세요. 아니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이 보이면 좋고 구름이 가렸어도 괜찮아요. 그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 하늘이 있고 내가 있다. 저 하늘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 나는 저 광활한 우주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 우주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존재다. 칸트가 말한 경외감이 그거예요. 광활한 우주 앞에서 느끼는 작아짐과 그 우주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순간이요. 그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밤 칸트와 함께요.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역사적 맥락에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철학의 역사에서 인식론, 즉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었어요. 크게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합리론이에요. 데카르트가 대표적인데 우리 이성 안에 선천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경험보다 이성이 먼저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경험론이에요. 존 로크, 데이비드 휴미 대표적인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경험에서 온다는 입장이에요. 태어날 때 마음은 빈 칠판 같은 거고 경험이 거기에 내용을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칸트는 이 두 입장을 하나로 종합했어요. 선천적인 형식, 시간, 공간, 인과관계 등이 있고 거기에 경험이 내용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형식은 이성에서, 내용은 경험에서. 이 종합이 칸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예요. 이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도 있고요.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타고난 기질과 살아온 경험이 합쳐져서 지금 여기 이 모습의 내가 됐어요. 그 나를 이해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나를 이해할 때 더 자유롭게,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칸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것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